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차는 가족복지의 실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으로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그리고 계획, 그리고 난 다음에 개입, 평가 및 종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표현은 좀 각기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지. 이 중에서도 역시 우리는 개입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에 초점을 두고, 물론 우리도 가족 복지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은 비중이 높은 것이 가족 치료거든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진행할 겁니다. 자, 가족 개입의 초기 과정.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사복 실천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 접수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정 결과의 명료와 목적 설정이나 목표 설정, 또 개입 전략의 구체화로서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 여기는 개입을 가족 치료의 표현으로 가족 치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및 종결. 종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가족복지를 다룰 때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가족 사정에 대해서 범위를 좀 넓게 잡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가족복지의 개입 영역에서 가족 치료라는 이름으로 실사례를 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개입 초기 과정이면 당연히 접수죠, 접수. 가족과 가족 치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든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어제 접수, 다른 내용 좋습니다. 이 접수 보면은 이 접수는 시작하는 단계로, 가족복지의 실천을 시작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적 인과론에 의가 접근이 좋다. 우리는 가족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순환적 인과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요소 하나의 변화는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른 구성요소에 그로 인한 변화는 또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돌고 돌아서 처음에 변화를 일으켰던 구성요소에 또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런 그 순환적 돌고 도는 인과성이 존재한다. 가족도 역시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순환적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과 사정을 안수하게 한 방법이나 사회복지사의 태도 다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 사정. 우리가 가족 사정이라고 할 적에는 가족 진단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사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족의 문제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 가능성까지도 분석해서 개입 전략에 접근하는 이런 그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진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족 사정. 그래서 이 문제 발생의 원인 뭐 쭉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 규명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장점 분석까지도 통해서, 그래서 개입 전략에 접근해보는 전문가적 판단을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족 사정은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나 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나 그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 그러면 그를 둘러싼 가장 주변이라는 소위 환경, 이런 것 등을 소위 사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서 여기에 대한, 그래서 사정을 하고 문제를 규정하는 것의 목표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자 가족 내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명확하며 구체화하는 것이다. 결국에 문제점, 문제의 원인, 강점과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는 이런 도입의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정의 내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정에 대한 내용은 가족 문제에 대한 사정, 가족 기능에 대한 사정,
가족의 생활 주기에 대한 사정,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사정으로 크게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정,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사정, 또 현재 그 가족이 생활 주기상 어떤 생활 주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사정, 그리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정을 이렇게 대표적인 사정의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정을 하면 사정 결과의 명료화, 그걸 목표 설정이라고 하고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목표 설정과 계약이 있는데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사정을 해봤더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대라는 어느 정도 어려운 부담아마 계획에 또는 개입에 초안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개입 전략의 구체화.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표현되는 게 계약.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복지 실천은 옛날과는 달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협조적, 협력적, 동반자적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를 우리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제는 개입. 바로 이 개입을 가족 개입의 중간 과정, 어느 가족 복지의 중간 단계를 그냥 묶어서 개입이라고 하고, 개입. 이것을 가족 치료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족 개입의 중간 과정 그런데 사실은 가족 복지의 중간 단계라는 말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 계획은 그냥 읽어보시고 아래 보시면 개입의 기술, 중간 단계, 개입 단계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가 암기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이런 등을 개입 기술로 사용한다. 사례를 사용하기, 또 직면하기, 재구조화, 또 재구조를 재규정하기, 시연, 또 문제의 유연화, 또는 은유 사용하기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을 개입의 중간 단계인 가족 치료의 중간 단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여기 뭐 문제의 유연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 가족 치료에서 대표적인 기법이고 뭐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이 그런 것처럼 뒤에서 구체적인 개입인 가족 치료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글씨 보지 말고 굵은 글씨로서 이런 등등의 개입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개입의 방법에는 뭐 생태학적 방법도 있고 체계론적 방법도 있고 유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출제 비중이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어떤 가족 개입의 방법에서 생태학적 방법이라고 할 적에는 환경과 가족 구성원과 환경과의 관계를 생태도를 그리면서 사정함으로써 이렇게 사정하는 것은 생태학적 방법. 어떤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의 상호 이 의존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생태학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유기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 기법에 보면 AB 설계도 있고 ABA 설계도 있고 ABAB 설계도 있지만 PAP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입부터 시작하는 원인 분석 전에 기초선을 분석하기 전에 개입부터 시작하는 이런 개입을 유기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본다면 B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입 단계 아니겠습니까? 개입부터 하고 그 개입이 끝난 후의 상태를 기초선으로 해서 A로 해서 또 다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접근을 유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계적 개입이라는 것은 가족도 하나의 체계다라는 관점에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능한 한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어떤 체계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면서 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개입을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체계로 인식이 된다면 가족 구성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족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들 구성 요소들이 기능론적 관점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끔 이끌어가면은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체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성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은 오늘 우리의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 기본법 때문에 여기는 뭐 가족 내 특히 그동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유구한 오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의 지위를 좀 더 살려줌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인지적 개입. 그래서 여긴 양성평등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아동은 약자로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성과 아동이 가족 문제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보다 뭐냐면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접근을 성인지적,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들도 가족 문제에 또는 여성들도 가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가족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성인지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입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가족 복지에 있어 개입은 그래서 이 가족 치료라고 가족 치료에는 정신 분석적 가족 치료도 있고 미누친 모델이라고 하는 구조적 가족 치료도 있고 보엔 모형이라고 하는 체계적 가족 치료, 다세대적 가족 치료도 있고 또는 사티어와 휘테커로 대표되는 경험적 가족 치료도 있고 헤일리를 대표로 하는 전략적 가족 치료도 있고 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도 있고 이야기체 가족 치료도 있고 소위 가족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개입 전략으로서는 무수히 많은 가족 치료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여기 기초이론으로 정신분석도 있지만 구조적 가족 치료, 또 체계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또 전략적 가족 치료, 그리고 단기,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런 등등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를 보면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는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960년대 이후,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정신분석적 사고는 무시되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실천 모델로 볼 적에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볼 적에 1960년대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극렬하게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반성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대표적인 것이 1970년에 토마스가 제시했던 소위 행동 수정 모델과 1972년에 네이드와 에스테인이 제시를 했던 소위 과제 중심 모델이 있었다라고 해서 행동 수정 모델과 과제 중심 모델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묶어서 시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는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이 워낙 커가지고 이것이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분석 분야에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러면서 정신분석적 가족이론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도 정신분석 이론이나 정신분석 모델은 다양한 이론을 기초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또 자아 이론, 또는 인류학적 접근인 민속학, 또 등등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정신분석 이론의 70년대 이전의 이론인 정신분석 이론, 80년대 이후인 대상관계 이론, 또 에릭슨을 대표로 하는 자아 이론, 또 그리고 이런 등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특히 정신분석 이론이 체계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참 무시받던 정신분석이 1980년대에 집중해 연구의 초점이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대상이었던 인간에 집중되면서, 즉 대상관계 이론으로 집중하면서 다시 정신분석적 치료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보면 페어바인의 대상관계 이론 나와 있지요. 자, 여기 대상관계 이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분석과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가족치료를 이어주는 이론. 정신분석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상관계,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가족치료와 접목시켜서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기는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상관계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과거의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현재 인간관계를 맺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과거의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왜 맺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왜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기법을 보시면 치료기법 뭐 다른 데 있지만 여기 보시면 출제 비정으로 그렇지만 경청 여기 보면 정신분석적 가치로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가족의 비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이나 감정이입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석 또는 분석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4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해서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경청, 그다음에 공감, 해석, 분석적 중립성의 유지라고 하는 4가지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4번에 치료자는 가족에 대한 사정에는 소극적이다. 이 말은 뭘까? 결국에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워커가 중심이어서 그렇게 유도를 해가겠지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내면 총탈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가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에는 소극적이다라는 문장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과거니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보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여기 있는 미누친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누친 모델. 가족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 치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정의를 이게 바로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한다는 이것을 바로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그 때문에 그 반대 해석을 해보면 가족 문제는 왜 발생했다? 가족 구조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면 된다. 그러면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와해된 가족 구조,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참 흐트러져 버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줄 수가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명확한 경계선이란 말 나와 있죠. 거기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거기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주요 개념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도 있고 하위체계도 있고 제휴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단어만 보시는 겁니다. 가족 구조. 왜냐하면 구조적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련의 기능적 요구를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와해된 흐트러져 버린 경계선만 명확히 재정립해 주면은 가족 문제는 즉 가족 구성원들은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가족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목표 보시되 자, 중요한 것은 치료 기법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뭐 하기 이렇게 뭐 하기란 말이 붙으면은 그건 구조적 가족 치료 미누친 모델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은 크게 본다면 뭐 하기, 합류하기, 적응하기, 과제 부여하기, 상호작용 수정하기, 경계 만들기, 증상 깨트리기 이런 등등 뭐 하기 이렇게 나오면 다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인데 그중에 실연 그래서 상호야 재현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역할 연기를 면담 중에 가족에게 역기능적 가족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재현시키는 것. 역할 연기를 시키는 것을 바로 실연이라고 합니다. 실연. 바로 이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합류하기, 적응하기, 구조 깨트리기, 과제 부여하기, 증상 처방하기, 증상 처방이라네. 여기 경계 만들기, 도전하기, 개입하기, 하기란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면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라고 그냥 보시고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형, 보엔의 체계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보엔은 가족 문제의 발생 원인을 원가족 체제에서 있던 애착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족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보엔의 가족 체계론적 접근은 정신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체계 분석으로 전환하면서 제안된 가족 치료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구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은 이전 가족에 있어서 이전 가족이 바로 원가족이거든요. 여자들이 표현할 때 친정 시절에 시집 오기 전에 어린 시절에 친정에 있을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부모 품 안에 살 적에 내 친가에 있을 때 소위 이 애착의 고리가 끊는 애착이 뭐예요? 영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성 발달의 표현으로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을 애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애착이 심하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소위 구조적 가족치료나 미누친 모델식으로 온다면 경계선에 명확하게 안 되고 어떻던 경계선인 거예요? 밀착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해결되지 않은 애착의 고리를 끊어줘야 바로 해결되지 않은 애착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아의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적이 뭐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원이 자아의 분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 미분화된 가족자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것을 가족치료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보엔 모델,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보엔의 체계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치료의 방법을 미누친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화, 보엔 모델에서는 자아의 분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좋지만 주요 개념, 자기 분화라고 하던 자아 분화라고 하던 간에 자기 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정서적 과정과 지적 과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분화라고 한다. 어쨌든 이런 자기 분화나 자아 분화, 미분화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미분화된 자기 분화나 자아의 분화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자아를 분화시킬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면 삼각관계. 중요하지요? 삼각관계는 아마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그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개입시킴으로써 삼각 구도를 만들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리를 거쳐서 대화를 하도록 밥을 안 먹었다고 전해라.
그럼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 밥을 안 먹었다고 전해라. 그러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그러면 밥을 못 챙긴다고 바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이렇게 제3자를 밖에서 보면 참 차분하고 조용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참 화평화목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겉도는 가족이잖아요. 삼각관계. 그렇게 해서 불안이 발생했을 때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을 추구지만 사실은 안정을 가장하는 이런 그것을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삼각관계를 뒤에 이제 보겠지만 삼각관계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는 탈삼각화가 있고 치료적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삼각점이 여기는 워낙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박스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투사. 투사는 뭐예요? 방어기제 중에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남 탓으로 돌리기, 책임 전가하기를 바로 이 투사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구성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자꾸 남 탓으로 핑계대면서 앙앙대고 있는 것을 가족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문제를 자녀 탓으로 돌리며 미분화된 자기 문제를 자녀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뭐 이런 것처럼 책임 전가하기를 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핵가족 정서 상태. 이 핵가족의 특히 핵가족이 대부분인 오늘날 사회에서 가족 문제는 이미 원가족 시절에 다세대니까 원가족 시절에 끊지 못한 애착의 고리가 영향을 미쳐서 현 가족에서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핵가족 정서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기본적인 정서적 기능의 형태는 세대 전수를 하게 되는데 과거 세대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서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착이란 문제로 분리되지 못한 밀착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잘려지지 못할 정서적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족 문제의 원인선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서적 단절을 시키게 되면 자아가 분화될 수 있고 가족 문제로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대 간 정서 전달 장대, 다세대 전수 과정. 왜냐하면 정서적 애착관계나 정서적 관계도 역시 세대 간 세습되면서 그냥 어찌면 너희 아버지와 똑같으냐 이런 과정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정서적 이런 단어나 애착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행 모형, 다세대 가족 치료 모형 또는 체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 치료 기법이 나와 있죠. 보통 출제가 되는 것은 보통 삼각관계를 통해서 삼각관계 또는 뭐 정서적 관계의 세습 또는 연습 뭐 이런 것을 통해서인데 그중에 가장 출제가 되는 것은 삼각관계예요. 그러면 삼각관계로 인하여 가족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족 치료자는 어떻게 개입을 할까? 가족 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탈삼각화.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문제는 당신을 둘이 해결해 라고 제3의 구성원을 빼내버린 것은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료적 삼각관계가 있지요. 여기는 탈삼각화는 제3의 가족 구성원을 빼내는 건데 비해서 치료적 삼각관계는 두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첨예화될 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가족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둘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삼각화는 삼각관계를 와해시켜서 직선 라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치료적 삼각관계는 가족 치료자인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끼어들어가서 삼각구도를 만들어가는 치료 기법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과정질문에 이런 것도 있다.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를 보시죠. 탈삼각화 설명 보시면 됩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족치료와는 달리 가족치료자나 사회복지사가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치료해 주지 않아요. 여기는 밑에 나와있겠지만 이건 인본주의 심리학의 바탕으로 이건 인본주의 기초에서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처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 과거에 의해서 되니 이런 수동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지 않아요. 여기는 스스로를 강조, 스스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험적 가족치료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단지 가족치료자는 가족들에게 정서적 경험의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정서적 경험의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만 하는 것이 경험적 가족치료예요. 그런데 이 정서적 경험의 기회에 가족 조각의 기회나 가족 그림의 기회나 이런 것처럼 정서적 경험의 기회만 제공해 줄 뿐이고 그 정서적 경험 속에서 가족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기법을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경험적 가족치료. 또 치료자가 제공하는 경험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현재에 초점을 둔다. 지금 여기란 말을 강조한다. 지금 여기.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슈테크나 특히 그 중에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 슈테커, 대표적인 학자가 슈테커, 또 사티어가 있습니다. 슈테커는 만남을 강조했지만 사티어는 특히 의사소통을 아주 강조했죠. 아까 슈테커, 여기 사티어 보면은 가족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공격형 또는 비난형이죠. 또 아첨형, 또 그런가 하면은 초이성형이라는 계산형, 또 주의산만형, 또 일치형 등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가장 바람직한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일치형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설정했던 사람이 경험적 가족치료의 사티어가 되겠습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을 강조했고 슈테커는 만남을 강조했다 해서 그 정도 보시고 여기 보면 가족치료 목표가 쭉 있는데 치료 목표. 그래서 이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경험적 가족치료는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족들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경험의 기회만 제공하는 기법이다라는 걸 보시고 치료 목표 쭉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십니다.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에 보시면은 직접 다루는 걸 피하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면서 해야 하는 결정을 치료 과정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피하고 대신 가족 성원들이 감정을 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 기법에서 직접 다루지 않아요. 밑에 봤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등장한 치료 모형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경험을 중시한다. 이들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경험의 기회만 제공할 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 가족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경험적 가족치료가 되겠어요. 앞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도 현재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만 쓰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이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조각, 가족 그림 다 모두 정서적 경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족 조각을 하면서 가족 그림을 그리면서 가족 스스로가 어떤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럼 또 원가족과 가계도 또 영향력의 수레바퀴 이런 좀 낭만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경험적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족 조각은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강조되는 가족 사정의 방법, 가계도도 중요하고 생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근자에 강조되는 것이 가족 조각 기법이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있어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건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여기
그래서 어쨌든 인수버그라고 했는데 김인수 씨가 같이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더욱더 인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출제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다른 것도 다 구조적 모델도 체계적 모델도 경험적 모델도 다 출제되지만 해결 중심 단기가적 치료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가적 치료. 그래서 여기는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 이론이다. 예의 중심에. 그렇죠? 여기는 또 어떤 순환적 인과성처럼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체계론적 입장을 지지한다. 어쩌면 순환적 인과성의 관점을 강조한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거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특히 특징 굵은 것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해결 중심 단기가적 치료는 정신 건강을 강조하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내담자의 견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정형화시킬 수 없는 탈이론적, 비규범적, 즉 정형화 시킬 수 없는 이런 그 실천 모델이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간략화. 어쩌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간략화 간명화인 것처럼 사회복지조사가 과학적 조사이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다 동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한의 산출을 찾아낼 수 있는 접근을 할 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간결화, 간략화, 간명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중심 모델은 간략화, 그래서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복잡한 해결 방법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라고 보면서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한다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어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작은 변화가 앞에 여기서 봤던 체계론적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접근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다. 그들 간략화란 문제와 체계론적 관점을 수용했다는 문장 앞에 여기서 봤던 것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또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재는 당연하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치료 기법이 중요한데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복수적인 다양한 질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질문 기법. 여기는 대표적 기법, 질문 기법.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 다 나와 있죠. 면담점, 변화에 관한 질문, 기적 질문, 예의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등등등등등 많은 질문,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질문 기법이 언급이 되면 그건 무조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고 여기는 출제를 할 적에 실 사례를 박스로 해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기법이 좋은가라고 해서 소위 해결 중인 단기 가족 치료는 박스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략적 모형은 헤일리가 대표적인 하기 때문에 보통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 여기 헤일리를 대표로 하는데 헤일리는 뭐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는 이런 모델을 전략적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여기를 보면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전략적 가족의 개입 기법으로 보시면 아래 쭉 있습니다만 여기 역설적 지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역설적 지시. 여기 보시면 역설적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반발심으로 어떤 치료해 가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이런 기법. 그래서 역설적 지시. 이 역설적 지시를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 지시. 또 그러면 증상 처방, 또 여기 실현 기법. 오히려 고통을 감소시켜 줘야 치료자가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껴보도록 반발심을 일으키도록 마치 역설적 지시처럼 하는 것이 실현 기법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지기법, 제명령기법, 순환적 질문 쭉 있는데 그중에 역설적 지시나 또는 증상 처방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지기법, 또 고도인실현기법, 제명령, 제규정기법 이런 기법들 굵은 글씨로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 그러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지만은 여기도 질문은 있죠. 소위 순환적 질문이 있지만 순환적 질문도 있지만 주된 질문은 역설적 지시나 증상 처방이나 실현 기법이나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 치료 모델 앞에서 한번 어떤 문제의 유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 치료 모델은 문장은 길게 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시키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가족 문제의 원인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가족 문제의 원인이 밖으로 이야기 속에 드러나면 그때부터 치료하면 된다. 이걸 문제의 유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가족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찾아내진 밖으로 드러내진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체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 보십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이야기를 들면서 허점,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을 빈약한 서술 찾아내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뭔가 감추려고 하는, 뭔가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빈약한 서술을 찾아내게 되면 거기를 체크를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아래에 있는 문제의 유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오는 것은 이야기 치료에서 단계로 보면 빈약한 서술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을 끄집어내는데 문제의 유효나를 다른 말로 표출대화라고도 한다. 일부 학자들이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 내용은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행동주의적 가족치료는 행동수정기법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족치료와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거기는 강화기법도 있고 처벌기법도 있고 행동조성의 기법도 있고 또 상표제도의 다양한 행동주의의 계기법들이 다 행동주의적 가족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해서 부수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접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론을 쭉 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개입이라는 과정에서 가족치료의 중간 단계가 끝났잖아요. 개입 또는 가족치료라는 이런 다양한 모형을 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는 당연히 평가 및 종결 아니겠습니까? 초기 단계는 접수, 그다음에 문제 확인, 관계 형성, 또 계획 수립, 그리고 나는 즉 목표 및 설정,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개입이라는 가족 치료를 받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가족 치료 또는 가족 개입의 종결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결 단계에서는 어디에서나 같이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종결의 유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결 단계의 과제이죠. 개별 사회 사업에서도 집단 사회 사업에서도 지역 사회 조직 사업에서도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치료에서도 종결 단계의 과제는 아주 중요한데 여기는 종결 시점을 결정하고 달성을 얼마나 달성되는 평가를 해보고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전문기관에 소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제대로 마무리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그 일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들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정서적 반응을 해결하는 것도 종결 단계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건 개별 사회 또는 집단 사회, 지역 사회, 조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 과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정서적 반응의 해결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의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다. 종결의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또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 다 있지요. 앞에 나왔던 마침 안 내려갔습니다만 여기 정서적 반응을 해결할 적에 종결에 대한 감정 다루기를 같이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떠나가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그 끝남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반발을 일으키는 클라이언트도 존재하거든요. 그들의 정서적 반응을 다루는 것도 또 감정을 다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종결 단계의 과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종교로 단계 뭐 거의 좋고, 다음에 평가가 뒤에 있지만 평가는 워낙 많은 내용이 나와서 조사론, 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그래서 평가의 영역에서는 여기는 평가의 개념만 적어놨습니다만 평가의 유형에서 구체적인,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또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공격성 평가, 노력성 평가 등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비교를 통해서 출제가 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평가에 대한 것을 그냥 평가 및 종결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뒤로 빼가지고 종결을 먼저 쓰고 평가를 뒤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 중에 가족 대상의 실천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가족 치료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